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은 페이지 30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론 할 차례죠. 저번 주 수업을 현장에서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저번 주 수업했던 거 복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그렇게 크게 돌아가서 복습하거나 이렇지 않아도 되는 파트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번 주에 했던 거를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잘 하셔야 돼요 그러고 맡겨드리면 잘 안 하셔서. 오늘 수업은 3시간 정도 앞에 오늘 진도를 나름 나갈 거고, 4교시 때, 그러니까 오늘 수업 2시 정도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 시간에 저번 주에 했던 것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일단은 수업 들으시고, 혹시 저번 주 수업 못 들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수업 들으시면 4교시 때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하시면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을 수업을 하자마자 수요공급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OX 같은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느껴보시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은 30페이지에 있는 그 시장론 파트를 할 건데, 초반에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경기변동 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요, 오늘 수업은 좀 심플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30페이지에 1번에 경기변동 이론 나오죠.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변동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경기변동이 맞습니다. 경기 좋아 나빠 할 때 그 경기변동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부동산 경기변동 얘기를 할 거죠. 이 책에 보시면 경기변동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정의는 당연히 경기가 좋기도 하고 상승, 그리고 나쁘기도 하고 하락. 그래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진폭이 있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그럼 부동산 경기 얘기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좋다 나쁘다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경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바로 보시면 얘를 협의의 경기라고 하거든요. 자, 바꿔 말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경기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이걸 5글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같이 체크해 주실까요? 얘를 주거용 건축 경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부동산 용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 공업용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의의 경기, 이게 용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협의의 경기라고 하는 건 이 5글자로 주거용 부분의 건축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협의의 경기가 있다면 조금 넓은 의미로 광의의 경기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넓은 의미. 거기에 보시면 주거용 외에도 상, 공, 농, 특 다 들어갑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까지. 그럼 뭐 다 포함된 거니까 광의의 경기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이 좁은 의미의 정의가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그거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경기변동 공부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커브예요, 커브. 밑에 보시면 경기를 나타내는 흐름의 곡선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을 꼭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용어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경기변동 그릴 때 중간에 보시면 배를 가르는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추세 수준이라고 붙이죠. 이 추세 수준은 뭘까요? 얘는 선의 정체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위점이 있고 아래점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 추세는 쉽게 말하면 평균이란 뜻이에요,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부동산 경기 곡선 그릴 때는 추세 수준을 가로로 그리고, 우리 주식 같은 거 할 때 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주식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는 편이거든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놓고 막 분석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요 중간선, 요게 이제 추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평균점. 마찬가지로 평균점을 놓고 우리 경기가 일종의 커브를 타는데, 그 커브 양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여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위에.
여기 봉우리점, 탑점을 갖다가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정. 그럼 바닥점은 뭐라고 하겠어요? 맨 밑에? 저점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경기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정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점을 찍었는데 그림상에서 다시 정점을 찍고 있죠. 이 얘기인 즉슨 한번 찍고 다시 또 찍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 정점과 정점 사이에 요 가로폭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소위 사이클이라고 하고, 얘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요거 일일이 아셔야 돼요. 정과 정 사이를 주기라고 부르고, 높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롤러코스터에 높이가 있는데, 이 주기가 있으면 얘를 폭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를 진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주기와 진폭을 가지고 일정 부분 순환하는 이런 변동 형태를 보이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납득이 안 되는 말은 없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핵심적으로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이 한 커브만 보죠, 이렇게. 배를 딱 잘라서. 여기가 무슨 점이죠, 그럼 다시? 저점이고, 얘도 저점인데,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 경기는 저점과 저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중간에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총 4가지 국면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4등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1, 2, 3, 4의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가령 1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국면을 회복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데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최악이었다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그리고 회복을 한 다음에 중간선을 넘어가죠, 위로. 그럼 여기 2번을 뭐라고요? 상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호황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2번은 상향이다 또는 호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호황 찍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3번을. 얘가 하향이 아닙니다. 3번은 나빠지는 게 진행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얘를 후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찍고 한 발 후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후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내리 꽂을 때를 하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서 위로 빵 터지면 상향으로 가는 거고, 정점을 찍고 한 발 후퇴가 되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 꽂아버리면 하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부동산 경기의 4국면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4가지 국면으로 이제 거의 시험을 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국면이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러니까 랜덤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보세요. 만약에 시험에 상향이 먼저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3개의 연장으로 나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상향 다음에 어디다? 상향이면 호황이니까 찍고 후퇴죠. 후퇴했으면 완전 밑바닥으로 박아야죠. 그러면 하향. 그리고 박았으니까 찍고 회복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순서대로 나열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4가지 국면의 순서를 잡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아래쪽 그림 밑에 그런 말 나오죠? 주기, 사이클. 정에서 정까지를 사이클이라고 하고, 저 높이를 진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밑에 나오네요. 우리 부동산 경기는 회복했다, 상향하고 찍고 후퇴했다가 하향으로 내려가는 4가지 국면이 반복이 됩니다. 조금 이따 배우실 때는 이 4가지 국면을 다시 2개로만 나눌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정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배를 가르면 다시 2개가 되죠. 왼쪽과 오른쪽. 보시다시피 왼쪽은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3, 4번은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얘와 얘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우리 책에다가 회복과 상향 2개 한번 잡아보세요. 밑줄 치시고. 회복 다음이 상향이라고 되어 있죠. 표 안에 마지막입니다. 그 회복과 상향을 뭐라고 하냐면 확장 이렇게 불러요. 확장, 팽창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감 자체가 뭐 커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찍고 내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후퇴와 하향을 합치시는 거죠. 후퇴와 하향을 합쳐서 수축 또는 위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수축하면은 뭐랑 뭐다? 후퇴와 하향이고요. 확장하면은 회복과 상향인데 곧 까먹을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이? 지금 막 까먹을 것 같죠? 예. 까먹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부하실 때, 뭐 어차피 다 까먹으니까 관계없는데요. 요거 그림 하나는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향후 공부하시려면. 그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운을 띄워드렸는데,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테마가 이 경기 변동의 국면이 있습니다. 유형. 국면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나타날 때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2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색 박스 세로축으로 쭉 보시면 4개가 있을 거예요, 유형이.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는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커브예요. 그러니까 가장 노멀하게 평범하게 나오는 게 요거겠죠. 그래서 그런 변동을 순환 변동이라고 합니다. 순환 변동은 그냥 주기를 타고 있는 거죠. 경기가 예를 들어서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 말은. 경기가 3분기를 지나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회복기에 진입하였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순환 변동은 그냥 어떤 4개 중에 하나 땡땡 국면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아주 노멀하게 정상적으로 주기적 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환 변동은 대충 보시고 이렇게. 근데 경기는 이거 외에도 스페셜한 게 3개 더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무작위적 변동. 얘를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개 유형이 이제 시험에 등장을 하죠.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할 때 몇 년 단위로 하죠? 재개발이나? 한 20, 30년? 요 정도 주기 가지고 하죠. 그렇죠? 30년 만에 지역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 재건축이 된다. 재개발 말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한다 그러면 거기 경기 들썩이겠죠. 그렇죠? 그게 추세 변동이에요. 추세 변동의 핵심은 얘를 다른 말로 장기적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 그 책에 보시면 주기가 한 30에서 50년 정도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나온다면 무조건 재개발 얘기, 재건축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추세 변동은 패스하시면 되고, 사실 시험에서는 이 2개가 주인공일 경우가 많죠. 계속 최근에도 이 2개 나왔어요. 계절 변동하고 불규칙 변동 2개. 근데 계절적 변동이 시험에 나오면 이걸 틀리는 것도 재주입니다, 이거. 네. 이 틀리는 게 개인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문제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노골적인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우리 대학생 애들 여름하고 겨울에 뭐 합니까? 방학하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대학교는 방학 시즌이 되면 대학교 주변의 원룸들의 공실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지, 많아지겠지 뭐. 그러면은 방학쯤에 대학교 주변의 원룸의 공실이 많다. 무슨 변동이다? 계절적 변동.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 안에서 계절의 향기가 진하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하나 좀 중요한 표현을 잡자면 이 계절적 변동 시험 낼 때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매년 땡월, 이 표현. 그래서 요거는 좀 독특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시험 사례는 매년 12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년 12월마다 건축의 허가량이 줄어드는 게 관측되더라. 왜죠? 매년 12월이면? 겨울이니까 건축 비수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런 식으로 매년 5월이 되니까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더라고요. 봄철, 이사철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가을철마다, 겨울철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기 변동이 나타날 때 말 그대로 랜덤, 영어로 랜덤이라고 하죠. 그냥 무작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뭘 했다 그러면 이건 다 불규칙 변동이에요. 뭐예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정책 내놓습니다. 또는 규제하죠. 시책, 대책.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 이런 걸 발표한다? 그럼 경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서. 그때 그것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금융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부동산 실책 대책이 메인이 되겠죠.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죠. 네 가지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3번으로? 31페이지 3번. 별표예요, 별표 이거. 여기가 시험의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림 밑에 표 보이시죠? 그림 밑에 표가 하나 있는데 표에서 색칠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회색으로. 그게 이제 계속 최근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 그래서 이거 국면별 특징이라고 하는데 얘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외울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해 안 하면 억지로 외워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이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어제 법정 지상권 하셨다면서요. 민법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명복을 빌어드리고 싶네요. 말이 돼 그게? 법정 지상권이. 오늘 우리 개론은 안 그래요. 우리 오늘 개론은 그냥 내가 평소에 쓰던 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면별 특징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V자 모양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책에도 그런 그림이 나와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점에서 뭐가 올까요? 여기? 정점이 있고, 요 위점도 정점이 있고, 우리 바닥에는 저점이 깔려있고. 됐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름 붙이려고 해요. 지금. 다시 기억 떠올리셔야 돼, 이제.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고 해요? 정점 찍고 내려왔으니까 얘를 후퇴. 이거 하향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후퇴. 그리고 요 밑에를 여기가 하향. 자, 찍고 올라가죠. 찍고 올라가면 회복. 그리고 빵 터지면은 상향. 저점을 기점으로 딱 봤을 때 이 왼쪽 두 개의 특징은 이렇게, 오른쪽 두 개의 특징은 이렇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이제? 그럼 이 왼쪽 두 개 국면을 묶어서 뭐라고 했죠, 얘를? 예, 수축 좋고요. 또는 위축,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축 처진다. 경기가 축 처지는 국면. 여기는 확장 또는 팽창, 경기가 그래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국면별 특징이라는 건, 자, 후퇴 국면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이런 거예요. 후퇴 국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국면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 세 개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축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 좋아지는 거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점차. 수요 증가, 감소. 누가 봐도 감소. 그렇죠?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건축의 허가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당연히 허가도 줄어들죠. 그럼 수요도 죽어나고 공급도 죽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 하향 국면 같은데 심하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공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공실률. 안 팔리니까 텅텅 비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실 하나 정도만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확장 국면 들어오면 여기서는 거꾸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허가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공실률은 줄어드는,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실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어디예요? 최대가 되는 시기. 공실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걔는 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황, 그렇죠? 그리고 공실이 최소화되는 국면은, 그럼 요거 호황 국면.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세 개를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메인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메인은 뭘 물어보냐면, 요 수축 국면하고 확장 국면이 있을 때 패권 다툼을 물어봐요. 누가 갑이냐, 이거. 매수자가 갑이냐, 매도자가 갑이냐. 이게 첫 번째 메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상식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불황이에요. 불황이면 수요자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귀해지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수요가 굉장히 그러니까 귀해진다. 그러면 거래할 때 수요자 힘이 세진다, 공급자 힘이 세진다. 귀해지니까 수요자가 좀 대접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향 국면에 들어가잖아요. 이 불황이면은 집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중개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 좀 보려고요. 그럽니다. 그럼 중개사가 아 예. 앉아서 전화 받다 벌떡 일어나. 아 예. 저 아파트 몇 개 좀 보려고요. 그러면 아 예. 그러시죠. 그래서 와서 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중개사가 그림자도 안 밟아 뒤에서 이렇게 집을 막 보여줍니다. 설명도 지나치게 친절하게 해주고. 근데 집을 사려고 했더니 막 도배 상태도 안 좋은 거예요. 도배가 왜 그래요? 막 그러니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없나. 그럼 요 국면에서는 누가 대접받는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정답이 이거라니까. 매수자 우위에 시장이 형성된다. 간단하죠, 그렇죠? 매수 파워가 제일 세지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대접받고 골라가면서 집 살 수 있는 단계, 매수 국면이. 매수 우위가. 근데 여기 찍고 회복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얘기가? 그럼 여기서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누가 갑이다? 가진 사람이 갑이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오른쪽 국면은 다 누구 우위? 매도 우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향 국면에서는 워낙 수요자가 많고 호황이잖아요. 중개업소 전화하면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러고 끊어요. 도배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기서? 다음 그럽니다. 다음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누구 우위? 누구 우위? 매수 우위. 그리고 여기는 매수 우위가 극대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꺾이면서 패권이 누구로 넘어가요? 패러다임이? 매도자가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거고, 매도 우위가 최고는 상향이다. 이해됐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가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사례 가격의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쓰자면 이 거래 사례 가격이 상한선이 되냐 하한선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얘도 납득이 되실 거야 아마. 가령 1번 우리 지금 하향 국면이라고 한번 해봐요. 하향 국면. 그럼 좌우지간에 어쨌든 불황이죠. 지금 불황입니다. 하향 국면은 얘가 추세 수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거의 한 요 정도 있는 거거든요. 요 시점을 현재 시점이라고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례 가격이라는 건 이 아파트가 마지막에 거래됐을 당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1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시다. 이게 사례 가격이에요, 과거에. 그럼 요때 거래할 때는 요 거래 가격이 1억보다는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아무리 비싸게 줘도 이것보다는 비싸게 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1억 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한선이야, 하한선이야? 대답 잘하시고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1억 원 넘게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얘가 캡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상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향 국면에서 거래할 때는 기존의 사례 가격을 상한선으로 해서 거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얘기를 뒤져볼까요? 그럼 상향 국면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황. 마찬가지. 호황은 이렇게 뜨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현재 시점이 지금. 여기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6개월 전에 1억 원에 거래가 됐다 이거죠. 그럼 요 국면에서, 즉 상향 국면에서는 거래할 때 기존의 사례 가격보다는 싸게 비싸게. 그렇죠. 매도자가 이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바닥 가격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게 하한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네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면이 네 개인데, 첫 번째가 회복, 두 번째가 상향, 그리고 찍고 내려오는 게 후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례 가격의 성격이, 과거에 거래되었던 가격의 성격이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제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은 찍고 올라간다, 찍고 내려간다. 추세가. 오름 추세라는 거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죠. 회복은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럼 상향은요? 상향도 지금보다 찍고 계속해서 오름이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죠. 그렇죠? 후퇴는
그럼 얘는 이제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고 하향은 완전히 찍고 바닥으로 꺼지는 국면이고, 그렇죠? 지금 이 흰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이 찍히는 지점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회복 국면은 보세요. 찍고 올라갔죠? 찍고 올라갔으니까 이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이 선이? 아래 있죠? 그럼 하한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보단 비싸게 이렇게. 상향도 지금 사례 가격이 찍고 오르고 있죠? 그럼 얘도 밑에 있는 하한선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후퇴는 찍고 지금 내려왔죠? 이렇게? 그럼 이 찍히는 지점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상한선 이러시면 되는 거고, 하향도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기존에 찍히는 포인트가 바로 상한이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요. 시험에 빵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상향 이렇게. 상향은 어떻게 한다? 찍고 올라가니까 찍히는 데가 하한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와 상한이냐 하한이냐 이 두 개가 우리 시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림을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보시면 표가 있죠? 그 표를 보니까 왼쪽이 수축이요, 오른쪽이 확장 이렇게 되네요. 수축 국면에서 제가 처음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표 안에 보시면 수축은 수요와 허가 건수가 점차 감소한다. 수요 감소, 허가 건수 감소. 그러나 뭐가 늘죠? 수축은? 공실은 늘어난다. 이 세 가지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축 국면은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다. 수요자들이 대접받는 시장이다. 근데 수축 국면은 찍고 내려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찍히는 지점이 바로 상한선으로 잡히는 그런 거래적 특징이 있죠. 오른쪽 보시면 확장은 회복과 뭐가 있어요? 두 개? 상향, 오른쪽에. 그러니까 수요도 늘고 허가 건수도 늘지만 이 잘 팔리니까 공실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확장 국면 누구 우위요? 수요자 많아지니까 매도자가 갑이죠. 그래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하나 생기고 찍고 오름 추세가 되다 보니까 찍히는 지점이 바로 하한선을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거래적 특징이 있죠. 이해되셨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설명할 때. 이건 이해하면 외울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 안 하려고 하면 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 그림 놓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경기변동의 핵심들을 거의 다 다뤘어요. 뼈대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그게 이제 우리 31페이지의 3번 내용까지였습니다. 31페이지에 4번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총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수업이. 제가 부동산학개론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부동산학개론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다루는 게 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첫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래서 부동산 배우시면서 복합 개념,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 그리고 요가 하면서 뭐 했냐면 땅을 나누기도 했죠. 택지, 대지, 맹지, 나지, 건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셨어요. 이게 총론이었고, 저번 주에는 뭐 했냐면 사람들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사람들 두 명으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판매하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 그래서 저번 주에 내등했던 게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하면 이게 균형 이론,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을 할 때 그 양의 변화를 측정하면 걔가 탄력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수업의 뼈대는 사람과 부동산, 특히나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동산을 놓고 거래를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이론이 오늘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제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이라고 하는 건 안에는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두 명. 다시 누가 있다?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뭡니까? 그러면은 수요 공급이라고 하셔도 무방해요. 다만 거기에 이 물건을 놓고 이제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장론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시장의 특성부터 할 건데 그게 우리 4번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시장의 특성을 하려면 다시금 복습이 조금 되셔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은 19페이지. 18페이지 아래쪽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죠. 그쵸? 자, 부동산의 특성 저한테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배우셨는데, 자연적 특성이 있고 또 뭐 있다?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었죠.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연적 특성의 1번 타자 누구? 부동성. 그렇죠? 자연적 특성의 1번 타자가 첫 번째로 부동성 하셨고, 부동성 다음에 배우신 게 뭐가 있었죠? 증성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배우셨던 게 영속성도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게 개별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예요.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려면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 공급의 특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업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번 주 수업과 저저번 주 수업이. 부동성은 지리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돼 있다? 땅은 짱 박혀 있다. 고정돼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이 국한되는 거였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국지화. 이거 오늘 나올 거예요, 이제. 국지화. 그리고 토지나 주택이 고정되다 보면 땅값이나 집값이 생길 때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주변 영향.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예. 이런 것들 하이라이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증성은 무슨 특성이었어요? 부증. 생산이 불가하다 이런 특성이었죠.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 자체가 아예 불가하다. 아예. 전혀 안 되죠. 양이 불변이기 때문에 가치가 희소해지고, 그리고 토지 가치가 희소하다면 땅값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비싸진다. 거기서 집가고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것도 오늘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영속성. 토지는 영원히 지속된다.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감가는 없는데 주택은 감가가 있죠. 그래서 책에 처음에 제가 써놓은 게 토지에는 영속성, 그리고 주택에는 뭐라고 그러죠? 내구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요. 토지는 확실히 영속적이긴 해요. 그러나 주택을 표현할 때는 주택은 오래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내구성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영속이든 내구성이든 공통점은 수명이 되게 장기라는 거. 그렇죠? 장기적 수명이 있었죠. 감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은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시장이 생겨요. 무슨 시장이에요, 그게? 임대차 시장. 재고 시장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게. 개별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모두 다르다. 비대체성. 그래서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거래가 개별화가 되고, 개별화가 된다면 표준화가 어렵다. 비표준화. 그리고 비조직성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의 특성을 뜬금없이 지금 살펴본 이유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내용 때문에 그렇죠.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그게 31페이지 아래쪽 4번 얘기입니다. 되게 활기차셨는데 어쩌다가 활기가 이렇게 없어졌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아, 법정지상권? 네. 아, 나 노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든가 해야지. 많이 지치셨나요? 우리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약간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막, 왜 이분들은 날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제가? 잘 듣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시장 특성 읽을 건데 이 시장 특성 100% 나와요, 얘도 시험에. 근데 이 시장 특성이 부동산의 특성하고 똑같아서 읽다 보면은 앞에서 배웠구나 하는 거 느끼실 겁니다. 1번부터 해서 시장 특성 한번 잡아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불자 동그라미 치시죠.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은 1월 달에 자세히 배우시긴 할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칠판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자, 사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소수다, 다수다? 우리 생각에.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집 사고 집 파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럼 저는 다수일 것 같기도 한데 소수예요, 다수예요? 근데 여기서 다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소수다가 정답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수급자가 소수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수라는 말 뜻은 한정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100명, 1000명 있긴 한데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쨌든 수요의 리미트는 정해져 있는 거고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고 하는 건 사실 무한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 공급자가 소수다 다수다? 이걸 되게 많이 들리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동그라미 칠게요. 1번에 동그라미에 특정 지역에 소수 동그라미 판매자와 소수 동그라미 구매자가 존재한다. 거기다가 한정되어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되죠. 절대로 다수라고 하시면 안 돼. 이 시장의 수급자가 소수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특정 지역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이 부족하고 초과 수요. 근데 특정 지역에는 물량만 너무 많아. 사는 사람은 없고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소수라는 증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나 공급자의 시장의 동그라미 진퇴. 진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진퇴가 뭐예요 일단? 진입과 퇴거. 그러니까 들고 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시장에 들고 나는 게 어렵다가 무슨 뜻일까?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 있으세요 사모님? 자가 명의의 집? 그쵸? 그러면 시장에 진입하신 거예요. 진입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떤 물건 재화를 내가 수요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집이 없잖아요. 제가 매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3주째. 그럼 저는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샤넬 백을 샀으면 샤넬 제품 시장에 진입하신 거예요. 근데 샤넬 못 샀어 내가. 그러면 진입이 안 된 거야 아직. 근데 샤넬은 사기 힘들죠. 에르메스도 그렇고. 제가 지금 루이비통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샤넬, 에르메스 같은 백은 왜 그러면 진입이 힘든 거예요? 그 답이 나왔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진입이 어려운 이유가 고가성 때문에. 비싸 너무. 자 그래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융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집은 대출이 60%야. 그럼 이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고 팔고 나오기가 쉬워 어려워. 이것도 어려운 거야. 그쵸? 부동산의 유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나 비싸서 그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을 받고 손 털고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퇴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털고 나오기도 힘들고 이걸 지배하고 있는 게 고가성이라는 특징이에요. 고가성. 그래서 시장은 불안전하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전문 용어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써놓으시죠. 진입 장벽.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진퇴양난이 아니고 진입 장벽이 있다. 그게 이제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거죠. 1번에서는 특정 지역의 수급자가 소수란 얘기했죠. 이것도 비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2번에서는 팔고 나오기 힘들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자, 우리 아래쪽 양괄호 2번. 두 번째 시장의 특징.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어떤 시장이죠? 국한된다는. 이거 여기 있지 않아? 지워버렸네. 아까 국지적 나왔었죠. 그게 뭐였죠? 부동성. 그러니까 지역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래쪽 1번에 바로 동그라미 땅 치시죠. 부동산이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부동성의 영향을 진하게 받는다. 이게 바로 국한된 지역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지역적으로 국한이 되면서 다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안에서 시장이 쪼개지죠. 위치, 규모, 용도별로 부분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세분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국지화, 세분화 이렇게 한 세트로 가는 거고요. 따라서 3번에 유사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가격이 같다 다르다. 뭐 전혀 다른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32페이지 넘어가 보실래요? 4번에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밑줄, 한 지역 밑줄 치세요. 의 부동산 시장은 멀리 떨어진 밑줄. 자, 한 지역에 서울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서울. 그럼 멀리 떨어진 건 뭐 할까요?
뭐 부산 합시다. 결국 이 문장은 그거네. 서울의 토지시장과 부산의 토지시장은 서로 연계가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따로 플레이, 부산은 따로 플레이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이게 어떤 지역적인 국한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색을 띠게 되고 지역시장화가 된다. 자, 3번에 부동산 시장은 동그라미 치세요. 수급이라는 말. 수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곤란하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질문 다시 칠판 보시면 생각하세요. 네,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왔다 갔다 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수요가 조절이 어려울까요? 공급이 어려울까요? 아파트. 뭐가 어렵겠어요? 그나마 수요는 만들어내기는 조금 쉬워요, 공급보다. 왜냐면 가격만 낮춰주면 돼요. 당장 지금 안 팔리는 아파트 많잖아요, 미분양. 그냥 평당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깎아줘봐. 그러면 수요 확 늘어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없어요, 지역에. 그럼 아파트를 갑자기 빵 하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부동산의 공급은 그 속성상 단기와 장기로 구별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이거? 공급 단기에 가능합니까? 장기에 가능합니까? 자, 특히나 이게 신규 공급이라면 이 신규 공급은 단기에는 안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단기 비탄력, 공급이 굉장히 어렵고 양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거의. 그러나 장기에는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급의 장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에서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봐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폭증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가격이 집값이 오름이 맞죠, 그렇죠? 그럼 이 폭증된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량이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라고요? 사람들이 집 내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집을 빵 하고 드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공급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의 오름 추세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건설사들이 재빨리 씨를 뿌려요, 시장에다. 이 씨를 뿌리는 작업을 착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공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착공이 단기에는 바로 공급 물량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언제 풀리죠? 그래서 이 물량이 쭉쭉쭉 와가지고 장기에나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 단기 상황만 보세요, 한번. 단기에는 얘만 올라가고 얘는 변화가 없다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거를 갖다 단기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쫙 풀리죠. 풀리면서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스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장기에는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온 얘기예요, 시험에. 3번에 1번. 부동산의 공급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땅을 확보하고 건축, 분양, 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건 쉬운 말로 하면 공급의 장기성이란 말이에요. 2번 별표입니다, 별표. 너무 많이 나와서 시험에.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서 동그라미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가격 왜곡이 생긴다. 그냥 저는 네 글자로 단기 왜곡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단기 비탄력, 단기 왜곡. 그럼 장기 뭐라고 쓰면 장기 균형 잡을 수 있다. 장기는 균형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시험에서. 국지화도 그렇고 수급 조절 얘기도 그렇고. 4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공개적이다, 비공개적이다. 앞에 B자 붙었네요. B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거래하시면 그 거래 정보가 인터넷 같은데 투명하게 오픈됩니까? 아까 쉽게 예를 들면 뒤에 아파트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우리가 조회할 수 있냐고, 인터넷 같은 데서. 이거 안 될 노릇입니다. 집집마다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어요, 정보를. 개인 거래 정보가 오픈되지 않죠. 하다못해 뭐 지마켓,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내 거래 정보가 인터넷에 오픈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정보가 왜 오픈 안 될까요? 아니, 거래는 프라이빗한 거니까. 프라이버시잖아요, 개인의. 그게 1번 동그라미에 있는 사적 경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상식이죠.
거래는 고도의 사적인 행위라서 그 정보가 꽁꽁 숨겨집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세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가의 재화들은 그 정보가 더 심각하게 감춰지죠. 가격 정보가 오픈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랫줄에 보시면 2번에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 그리고 3번에 정보 수집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보 비용이라는 게 요구됩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발품 팔아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노력 기울여야 되고 피곤하죠. 대부분의 정보는 또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거를 업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개업자들이 정보를 다 줍니까? 또 안 줘. 그러니까 이건 시장 자체의 왜곡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1, 2, 3번 얘기의 결론은 거래에 비공개성이 있다. 정보가 막히는 편이다. 그러면 가격이 헝클어지는 편이죠. 시장에서. 5번. 앞에 B자가 두 번이나 붙네요. B 동그라미, B 동그라미. 비조직, 비표준화. 표준화될 수 없다는 건 어떤 특성이었죠, 아까? 개별성, 책에 있네요. 그렇죠?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렵고 체계적으로 유통하기도 쉽지 않죠, 이러면. 그래서 시장이 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적 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케바케죠, 케바케. 케바케가 뭐게요? 케바케가 뭔지 아세요? 이거 신조어인데. 신조어도 아니야. 이게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 얘기하면은 좀 웃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표정이 굳어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좌절이네요. 그렇죠? 유머 학원 좀 다니고 올게요. 1개월 그 비수강하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 그렇죠? 건별로 다 다른 거예요. 없앨게요. 근데 제 말에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들이나 딸내미한테 케바케가 뭔지 아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엄마 그 정도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개별성 얘기하는데요.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건별로 어떻게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로 개별화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101호, 102호, 103호. 107동이거든요, 얘네들. 107동에 101호, 102호, 103호라니까. 107동 그러면 사실 부동산 이렇게 하나 있는 건데 호수마다 다 다르죠. 개별성. 그 거래 정보도 다 달라요. 얘가 1억입니다. 얘가 1억이면 102호 얼마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저 1억이 금매된 사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1억 4천일 수도 있고 103호 이 주인이 중개업자랑 짝짝꿍해서 사기쳐가지고 1억 5천에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의 문제기도 해요. 보통 이걸 사면은 이 담배가 2,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부산에서 사도 2,500원이라 우리가 거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1억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자동으로 다 1억이구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주택을 기점으로 보면은 모든 거래가 개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얘를 조직화해가지고 한 번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1대1로 개별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2번 동그라미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표준화 자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5번에 1번에서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케바케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네. 뭐 따봉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쓰던 거 있잖아요. 왜. 캡이란 말을 모르더라고 요새 애들이. 야, 너 캡이다 이러면. 캡은 아시죠? 네, 우리 단체로 너무 늙었습니다. 자, 아래쪽 5번 보겠습니다. 5번. 주택시장 나오죠. 주택시장. 이 부동산 시장의 총론을 지금 보신 건데 부동산 시장 중은 토지시장, 주택시장으로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론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릴 게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주택시장인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쉴게요. 네. 주택시장 분석을 하는 게 초반 우리 부동산 시장론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5번 얘기 보시면은 주택시장도 상품의 특성 쭉 나오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앞에서 다 한 얘기예요. 자, 토지가 부동성이 있죠.
토지 부동성 인정하죠? 고정돼 있다. 그러면 주택은 부동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택은 부동성이 있다, 없다? 주택이 부동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 들고 가야 된다. 지금 집 들고 간다 나 옆으로. 그럼 얘가 짱 박혀 있으니까 이 아파트도 당연히 부동성이 있죠. 그럼 이 특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뭐가 되냐면 주변이 됩니다. 맞죠? 주변에 지하철 9호선이 뚫릴 수도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양한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에 노출되는데 이 효과의 총합을 무슨 효과라고 불렀죠? 외부 효과라고 했죠. 5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5번 동그라미. 주택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높다, 낮다? 낮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주택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적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가령 주택을요, 우리가 무슨 택배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적 유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동성입니다. 그러면서 1번 동그라미 지금 말씀드린 거죠. 주택은 위치의 고정성이 있어서 무슨 효과? 외부 효과가 생긴다. 1번하고 5번하고 두 개를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리고 1번에서는 외부 효과가 찐하게 생기죠. 근데요 이런 말 하거든요. 중개업자를 유통업자란 말을 해요. 그럼 중개업자는 물적 유통을 하는 건 아니라 무슨 유통을 하는 거죠? 등기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그래서 보통 5번 동그라미 하나 써놓으실래요? 우리가 주택의 유통이다 하면 이것을 권리의 유통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성 때문에 물적 유통이 있진 않죠. 자, 2번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동그라미도 부동성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이야.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한다. 이런 특징. 괄호 안에 국지성이라는 말을 써놨고요, 제가. 그리고 3번에 주택은 수명이 긴 재화다 하면 내구재죠. 그렇죠?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다는 개념이 소유하면은 내가 직접 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용이라는 개념은 타인에게 이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속성이죠, 이건. 또는 내구성적 관점. 그리고 4번에 주택은 동질적이지 못하다. 개별화되어 있다고 했죠, 이질성.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가격 다 다른 얘기 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라도 하나의 가격만 생기진 않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납득 안 되는 내용 하나도 없죠. 네. 부동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기본의 주택시장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6번 별표 치세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헷갈려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피시냐면, 앞으로 수요 공급으로 오셔서 22페이지. 22페이지 피우시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유량과 저량 개념 나오거든요. 네, 좀 쉬었다가 이거 복습하고, 그리고 지금 진도를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